자, 우리는 좀 전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행정법 자체 성립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제3절. 자, 이렇게 성립한 행정법을 가지고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그죠? 오토 마이어가 뭐라 그랬냐? 헌법은 변했는데 행정법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양자가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프리츠 베르너가 뭐라고 했냐?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그게 바로 행정법이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학자와 학자 간말 이 두 개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당연히 누구 견해가 다수 견해겠어요? 다수 견해죠. 헌법이 방향을 설정하고요, 행정법이 그걸 구체화시켜요. 헌법과 무관한 법은 없어요. 다 헌법은 기본권 파트와 통치구조 파트로 돼 있어. 그러니까 헌법은 방향성만 설정하고 있지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헌법에서 지방자치 한다라고만 돼, 지방자치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도 구체적으로 다 규정해 놓는 거야. 헌법 23조에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돼 있지, 보상해 줄지는 법률로 다 정해 놓는 거야, 어떻게 할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헌법 방향 설정만 해요. 법률이 그걸 구체화시켜요. 헌법은요, 이게 정치적인 법이에요. 행정법은 수단 기술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설정해놓은 방향에 따라서 이 행정법이 구체화시키는데, 헌법이 어떤 방향들을 설정해야 거기 제목들만 잘 기억하면 돼. 밑에 민주주의, 헌법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다라고 하면 행정법도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요 두 개 조심하면 돼요. 지방분권 대신에 중앙집권이라고 나와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이 맞죠. 근데 그게 헌법이 지향하는 말은 아니었다고. 헌법이 지향하는 건 지방분권. 우리나라는 사법국가? 예요, 행정국가예요? 이거 배웠죠, 그죠? 행정국가 들어가면 틀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행정국가 들어가면. 제목만 알면 되는데, 얘는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이 다음 챕터 자체가 법치주예요. 법치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시험에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법치주.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이 영미법계 사람들은요, 보통법의 전통이란 게 뭐예요? 국민을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 놓고 국민의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 준다고. 그렇죠? 국민을 국가와 대등한 주의에 넣었다는 건 그만큼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인 법치라고 해요. 얘들은 처음부터 실질적 법치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독일, 대표적인 사람 히틀러죠. 프랑스, 나폴레옹,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독재자들이 있었던 베르폭케는 형식적 법치를 했어요. 이거는 뭐야? 법의 내용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형식만 취하면 만사 다 통용되는 거야.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여러 가지 병폐들이 드러나자 베르폭케도 실질적 법치로 바꿔요. 법치로 바꿔. 그러니까 법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의 내용을 고려해요. 뭐에 부합해야 돼?
국민의 인권에 부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법들은 다 폐지시켜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치는 이 대륙법계 법치를 배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치주의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거 보면 법치주의 파트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이 법치주의라는 건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이 직접 다스리면 제일 좋죠. 그거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해요. 직접 민주라는 건. 인구가 적고 영토가 좁을 때 가능해요. 지금의 어떤 국가의 모습들은 전부 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라는 게 지금 거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요? 대표자. 이 간접민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 국회의원이 사법부도 국회의원이에요? 행정부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 우리 대표자가 모든 부서를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초대 국회 직업군을 보면요. 90%가 농부 아니면 양조장 주인이야. 양조장 주인은 왜 등장할까요? 양조장 뭔지 알죠? 막 막걸리 21년산 이런 거 만드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막걸리 돌려버리고 막 당선되고 이러는 거야. 그 부의 상징이 시골에서. 막걸리가 비누되고, 비누가 돈봉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 그러니까 대부분 농부 아니면 양조장 주인이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원자력에 관, 원자력법,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니까 대표자를 뽑아놓고, 대표자가 다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만든 뭐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고요. 법에 따라 사법부가 재판하고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뭘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원리가 이런 원리가 법률을 어디서 창조할 수 있냐. 누가 창조하는 게 제일 좋겠어? 국민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민주주의 실현 도구니까 뭐가 관철돼야 돼? 의회가 법 만드는 원칙이에요.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야. 법을 어디서 창조할 수 있어요? 국민 대표하는 의회가 창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요 법규라는 건 요거는 성질이에요. 어떤 성질이냐? 위반 시 위법을 발생시키는.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라는 걸 창조할 수 있는 곳이 의회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형식적 법치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 의회법이 원칙이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의회가 법을 다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원자력 뭔지도 모르는데 원자력법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위임을 해줬다고 타기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위임을 해줬다고. 근데 형식적 법치에서는 어떻게 위임했냐면 포괄적으로 위임했어요. 포괄적.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네 멋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위임했다고. 그러니까 히틀러, 박정희, 무솔리니 이런 독재자들이 지 멋대로 법을 막 만든 거야.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실질적 법치로 바뀌면서 이게 문제점이 많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거. 이 구체적이라는 건 대상도 정해줘요. 기준도 정해줘요. 10부터 20까지. 이렇게 정해서 위임을 해버리니까 지 맘대로 법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된 거지. 그러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거는 법치주의 실현의 첫 번째 원리로서 의회법이 원칙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형식 법치에서는 위임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네 멋대로 만드세요 라고 위임했지. 실질적 법치 위임을 어떻게 했어? 딱 정해서 위임해줬다고. 지 멋대로 못 만들게. 그죠? 자, 여기 이제 법치주의의 첫 번째 원리고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보면 우위의 원칙이에요. 법이 위에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위반해도 되는 법도 있고 위반하면 안 되는 법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 위반하면 안 되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요. 뭐, 법 위반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위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법률 우회 원칙은 전 영역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배워나갈 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고. 뭐 어느 파트를 배워도 이런 질문이 있어. 뭐 계약을 배웠다. 공법상 계약은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 우회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OX. 생각할 필요가 없어. 법률 우회 적용 안 된다. 다 틀려. 그럼 법 위반해서 계약해도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법률 우회는요,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법칙을 소극적으로 실현해요. 위반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럼요, 여기서 얘기한 이 법률이라는 건 일단 형식적인 성문법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럼 불문법은 막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불문법도 법인데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률 우위에서 얘기하는 법률은 형식적인 성문법에 국한된다. OX. 뭐도 들어가요? 불문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 우회 원칙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 OX.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 말 그대로 법이 위에 있잖아요. 넘어서면 안 되지. 근데 이게 형식적 법치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포괄적 위임을 받은 독재자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악법도 위반하지 못하던 시절이 형식 법치예요. 법이라는 형식만 취하면 다 통용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잖아. 그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은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가 그랬죠. 근대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이 다 생각했던 것들이야. 다 밝혀놓은 것들. 근데 제가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이 많고 재밌어 하는 이유는 다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책 1장을 보면요. 좋음과 싫음이야. 사람은 다 좋고 재밌는 걸 해. 여러분들의 행정법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처럼, 그죠? 너무 기다려지고 막 이런 것처럼, 재밌고 즐거우면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재밌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뭐 어차피 할 거 뭐 막, 선생님 보면 짜증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뭐 보면 볼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라는 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예요? 형식적 법치예요? 이 형식적 법치의 이 모습이 실질적 법치로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악법이 아니라 합헌적인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도록 바뀌었어. 즉 헌법에 하치되는 법이라는 건 악법이 아니에요. 왜? 헌법은 국민이 직접 만드는 법이야. 국민 의지에 부합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실질적 법치에 와서는 이 악법을 다 폐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위헌법률심사제라고 해요. 위헌적인 법,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7조 1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제도.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해서 위헌적인 법률을 폐지시켰다는 건 형식적 법치의 모습이다. OX? 이건 다 뭐의 모습이에요? 실질적 법치의 모습이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해서 합헌적인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OX. 법을 위반만 안 하면 돼. 어떻게? 소극적으로 실현하는 거야. 법률 우위의 원칙들을. 위반 안 하면 돼. 근데 세 번째, 법률 유보를 보면은 법률 유보라는 건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거야. 뭘 하는 데 있어서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법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거죠. 근거까지도 보여줘야 돼. 근데 모든 영역에 법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해.
계속 뭐가 바뀌고 없어지고 생기고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일정 영역이에요. 일정 영역은 뭐까지도 요구해.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까지도 요구해. 그 법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거죠. 이거 바꿔서도 많이 나왔다고. 소극, 적극. 이게 우위가 소극이잖아. 얼마나 친절해. 소우라고 설명도 해주죠. 한자도 막 알려주고, 그죠? 바꿔서 많이 나왔다는 거지. 얘는 뭐 그렇게 안 외워도 이해하면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해를 통한 기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는요, 선명하게 이해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 거지, 불명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기억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어차피 문제 풀면 틀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틀렸는데 좀 알고 틀린 거라, 하나도 모르고 틀린 거라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 뭐 성인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배울 때도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건 결국은 모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를 경물치지라고 하잖아. 이치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일정 영역의 법적을 요구하는 게 법률요구인데요. 이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라는 건, 여기서 얘기한 이 법률이라는 건 형식적인 성문법에 국한될까요? 불문법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불문법 근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주지. 아니, 이거 법률 위반은 근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국한돼요? 형식적인 성문법에 국한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요, 법률 위반의 원칙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렸나? 자, 형식적 법치일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냐? 형식적 법치일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냐면, 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 일정 영역을 아주 좁게 봤어요. 심의 영역에만 법적 근거를 요했어요. 나머지는 다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점점 실질적 법치가 확립되었다는 건 법률 유보를 요구하는, 법적을 요구하는 영역의 정도가 넓어졌겠어요? 좁아졌겠어요? 당연히 법적을 요구하는 영역이 어떻게 됐겠어? 확대되어 간 거죠. 법치가 자리 잡을수록. 봐봐요. 형식적 법치의 모습. 요런 게 형식적 법치의 모습이잖아. 이 당시 독재를 했던 히틀러, 뭐 나폴레옹,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법치를 했다고. 법치주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 그죠? 권력 분립 이후잖아요. 그죠? 법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에 어긋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피폐했어요. 왜 그러냐? 의회법이 원칙이지만 독재자가 위임받아서 지 마음대로 백지 상태로 받으니까 지 마음대로 써서 법 만든 거야. 뭐를? 악법 만든 거야. 그래서 국민은 악법도 위반 못하도록 하고, 그죠? 자기는 악법에 근거해서 침해한 거예요. 문제 없죠? 근데 현실은 어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역사를 100으로 봤을 때요, 전쟁이 없던 시절은 3밖에 안 된대요. 현실은 말만 법치지 온통 전쟁판이고 죽고 다치고 뭐 이런 거야. 이 기본적인 권리, 헌법에 있는 기본적 권리, 권리 다른 말 인권이라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의 가장 상위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뭐를 전제로 해요? 생명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존엄, 생명이 위협받으면 사람이요, 서베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1순위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만, 그게 다라는 거지. 두 번째가 뭘까요? 배우자 사망이에요.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배우자 사망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배우자 사망은 이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것도 이제 주로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왜냐면 그것도 생명권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죽으면 일단 밥도 얻어먹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죠. 이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요. 뭐 설거지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뭐 해. 남자들은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효용이죠. 그게 충족이 돼야지. 그게 충족 안 되면 자살하잖아, 사람들이. 돈이 많든 어쨌든. 충족이 돼야지
삶의 즐거움이 있고 뭐 더 오래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장 자기를 충족시켜 주는 걸 육체적으로 이제 인형을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 그림 되게 유명해. 이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되게 크게 그려. 손이 제일 커요. 손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입술.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있죠. 그죠? 어떤 스킨십 순서랑 좀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생물학적인 어떤 현상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오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법치를 했지만 어때요? 현실은 뭐 잔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 20세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현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 법치에서 어떻게 됐다? 아주 악법을 마음대로 못 만들도 구체적으로 위임을 했고, 악법은 폐지했고요. 위헌법률심사제, 합헌적인 법만 위반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죠? 법적 근거 요구한 영역적 점차 뭐 해갔어요? 확대돼 갔다.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 이거 다 중요해, 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논점,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요거 정리하면 법칙이 다 배우는 거야. 이 복잡하고 어려우고 많은 내용을 이렇게 쉽게 잘 전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걸 알면 돼요. 전국에요. 행정법을 연구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정말. 이거는 자신감과 자만심이 다른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고민과 이런 게 제가 보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배우는 거랑 그냥 배우는 거랑 배움의 정도가 달라.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법률 우회 원칙은 모든 영역에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위반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위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 법이 있어야 위반의 문제가 발생해요. 없는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해요. 법이 있으니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죠. 있어서 문제예요. 있어서 문제. 근데 법률 유보는 봐봐요. 어떨 때 문제가 돼요? 뭘 하고 나서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줄 게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거를 못 보여주니까 문제죠. 법적 근거를 못 보여줘. 있으니까 못 보여줘요. 없으니까 못 보여줘요. 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서 못 보여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우위는 법이 있어서 문제라고 하고 법률 유보는 법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법률을 위반 못 한다는 거잖아. 위반하면 문제 되잖아. 왜 위반해? 있으니까 위반되는 거지, 법이. 유보는 근거를 위반한다는 거잖아. 어떨 때 문제 돼? 근거 못 보여주면 문제 되죠. 왜 못 보여줘? 없으니까 못 보여주면 문제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법치주의에서 뭐만 잘 정리하면 되냐. 이 법률 유보가 침해 영역에 국한해서 논의되는 게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돼요. 자, 그거는 교재에 보면 박스로 음용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설명 잘 들어봐요. 행정의 영역을 이렇게 나눠보자고. 침익적인 거. 침익적인 거 반대 뭐예요? 수익적인 거를 뭐라고 했어요? 급부행정이라고 했잖아, 수익. 침익, 수익. 침익도 수익도 아닌 기타. 여기 있어. 행정부 내에서요, 돈을 어떻게 쓸지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 국민한테 하는 수익작용이에요? 침익작용이에요? 조직 내부에서 지들끼리 예산 짠 게 국민한테 뭐 침해한 거야, 뭐 돈 준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타로 놓자고, 그냥.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침해예요? 급부예요? 보험금 주면 급부죠? 과세 처분했어요. 침해예요? 급부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고. 침익, 수익, 그거다. 이도 저도 아닌 것. 나누자. 그래서 초창기 법률 유보에 관한 이론이 어디까지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거야. 형식적 법치 시절에. 왜 법적 근거 필요한 거야? 침해자. 나머지는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다 쓸게요. 여기까지 필요해.
침해 유보설. 2차 이전이니까 형식적 법칙이니까 19세기 했으면 되죠. 침해 유보설. 침해 작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 법칙을 넘으면서 확대됐다며. 여기까지 확대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대돼 버린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대된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어디까지 확대됐어요? 급부작용까지. 그걸 그대로 쓸게, 급부작용까지. 급부행정 유보설. 그럼 뭐 더 확대시켜 볼까요? 침해의 급부에 더 확대하면은 기타 작용까지 전부 다네, 이러면. 전부 다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전 영역에 빠짐없이 법적 근거 다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설은 그냥 학설인 거지. 비판점이 너무 이상적인 학설이다. 현실감이 없는 학설이다.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행정 영역을 침익, 수익, 그것도 아닌 기타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까지 법적 근거에 침해 유보설, 여기까지 법적 근거에 급부행정 유보설, 침해 급부 다 필요해 전부 유보설. 3개 도출됐죠? 자,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 침해 유보설은 19세기 독일의 가장 고전적 이론이다. OX. 침해 유보설은 법률 유보 이론 중 가장 고전적 이론이다. OX. O야, O. 근데 20세기가 되어서는 더 이상 지지하는 학자가 없다라고 하면 틀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침해 유보설로 바뀌어요. 여전히 20세기 되어서 지지하는 학자가 있어, 없어요? 계속 발전돼. 자, 그러면 침해 유보설, 신침해 유보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통점은 똑같아. 침해 작용이 법적 근거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야. 근데 신침해 유보설은 요 말이 추가돼. 나머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 없는데 최소한 예산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 근거는 없어도.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말이 추가돼 있을 뿐이에요. 신침해 유보설. 자, 그 다음에요. 침해, 급부, 기타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실 급부라는 것도요, 좋은 것도 수익적인 것도 강제적인 게 있고 비강제적인 게 있어요. 이 급부라는 것도. 자, 예를 들어 볼게. 직장 다녀본 사람은 알죠. 정말 내고 싶지 않은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강제적으로 떼어가요? 아니면은 비강제적으로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져가. 근데 사실 그게 수익적인 거거든.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걱정이 뭐예요? 연금관리공단이 부채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 부채의 가장 근본 원인은 공무원한테 있어. 그러니까 보통 기업은요, 자기 월급에 떼놓은 거를 이제 복리 형식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후불임금이에요. 자기 받을 돈 나중에 받는 거야. 근데 공무원은요, 후불임금 플러스 자기 어떤 생계보장, 사회, 이런 걸 연불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공무원은요, 후불임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120세가 된다라고, 의료계에서 논문을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새로운 질병이 생기겠죠. 멜서스의 인구론을 보면요, 멜서스 인구론의 핵심이 이런 거야. 인구는 산술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 그럼 뭐가 훨씬 많은 상태가 되겠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식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야 이제 식량이 먹을 만큼 비례관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멜서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근무 환경을 진짜 열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죽으니까. 근무 환경 정말 막 더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틀린 이론으로 판명이 났지만 멜서스 인구론을 추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거기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사고로 깨고 나오고 이런 학자들이, 그러니까 멜서스 존경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불명확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급부작용도 강제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대표적인 게 보험제도, 아까 뭐 연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런 주장이 있는 거야. 심해작용이랑 비권력적 급부 말고 권력적 급부작용까지, 여기까지 법적 근거 필요한 거다. 권력적인 급부작용까지 법적 근거 필요한 거다. 라는 학설이 권력행정유보설이에요. 근데 이 권력행정유보설의 비판점은 뭐냐? 침해유보도 아닌 것이 급부행정유보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정도에 있죠? 정체성이 없는 학설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중간쯤 뭐예요? 있는 게 요게 이제 권력행정유보설. 이해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지금 학설, 그죠?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침해자유까지 권력행정유보, 급부행정유보, 전부유보. 침해유보는 신침해유보설까지 5개. 그러면 얘들의 이제 성립 배경을 보면요. 이 침해유보설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국민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요. 이 당시가 다 뭐가 맞물려 있어? 시민혁명, 계몽사상, 권력분립, 법치의 탄생, 이런 거 다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거의 목적은요, 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자유주의. 그러니까 국민 자유가 이 당시 최고의 이념이야. 이 자유주의라는 건 경제학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가는 거야. 자유, 완전 경제. 못하면 죽는 거고, 잘하면 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양극화 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작은 정부죠. 자, 권력행정유보설 전제 없어요. 비판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권력행정유보설은 침해유보설의 변형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있다. 오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정체성이 없다는 거지. 침해유보설의 변형에 불과, 침해유보설도 아닌 것이 권력행정유보설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그런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급부행정유보, 이거는 뭘 전제로 할까요?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그게 이제 정치학 논문, 철학 논문이에요, 철학 논문.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없었는데 그 철학 논문 카테고리에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분리해서 나왔거든요. 경제학의 이제 근원이 철학이죠. 이게 시작이 국부론이고, 그 당시가 이제 어떤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의 최고 문제가 뭐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의 핵심은 뭐예요? 사회복지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재분배야. 분배한 것을 그냥 가만 냅두면, 자유로 냅두면 어떻게 돼?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가고, 누구는 한 달에 50만 원 가져가고, 누구는 200만 원 가져가고, 이걸 어떻게 해? 1,000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한 300만 원 뺏어서 50만 원 번 사람한테 한 100만 원 주고, 70만 원 번 사람한테 뭐 120만 원 주고. 그래서 뭔가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급부제도죠. 그죠? 근데 이런 급부도 현대 행정은 급부 행정이다라고 폴스토크가 얘기할 정도로 현대의 급부가 중요해. 그래서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 뭐에 근거해서 급부도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라, 이런 거야. 이 취지는. 근데 이 급부행정유보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급부작용도 다 법의 근거에서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 없으면 해줄 수 있어, 없어요? 급부행정유보설에 의하면 급부작용도 다 법적 근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해주고 싶은데 법적 근거 없으면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급부행정을 저하시킨다라는 비판도 존재해요. 예전에 자율적으로 막 해주다가 법적 근거 없으면 이제 못 해줘. 급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정보혁명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1차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쭉 가정이 지금 정보혁명 상태예요. 근데 지금이 자유주의냐, 사회복지주의냐, 어느 시대냐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파산, 한 거나 마찬가지지. 파산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가 저런 사회복지주의 병폐를 제일 세계적으로 지금 잘 보여주는 국가죠.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라면요, 정말 좋은 거야. 걔들은 얼마나 황당하냐면, 정시 출근하면 수당을 줘요. 정시에 출근 안 하면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당하지. 근데 걔들은 정시 출근하면 수당을 줘.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걔들이 2층에서 근무하잖아요? 3층 가면 수당이 있어. 층간 이동 수당이 따로 있어. 자기 근무하지 않는 층에 올라갔기 때문에 수당. 더 황당한 건 손 씻기 수당도 있어요. 손 한 번 씻을 때마다 기재하고 수당 받아. 완전 황당하죠. 그러니까 얘들 GDP가 100이라면은 항상 140을 썼어요. 나머지 40은 어디서 왔겠어요? 다 빌려서. 근데 이거 얘들이 회계 장부를 위조해가지고 100, 정부의 세입 세출은 세입이 큰 게 좋아요? 세출이 큰 게 좋아요? 세입이 크면은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어떻게 된가? 저축할 수 있는 잉여 재산이 생기는 거지. 근데 정부의 세입 세출은 같은 게 좋아. 세입이 크다라는 건 정부가 돈을 많이 걷어서 조금 썼다는 거잖아. 그죠? 그건 뭐 의미 아니냐면 그만큼 시중의 경기가 과열돼 있다는 거야. 돈을 풀지 않는 거야, 일부러.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100만 원 벌어오는데 한 군에 돈 찍던 뭐 빌리던 해갖고 120을 썼어. 왜?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크다라는 건 지금 경기 불황이나 경기 과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게 좋아요. 근데 그리스는 항상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항상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산. 그리스가 먹고 사는 게 대부분 문화재 이런 거거든요. 뭐 있잖아요. 뭐 성전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근데 그 문화재들이요. 지금 대부분 독일이랑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닌데 그 입장료로 돈 벌었잖아요. 입장료를 중국 애들이 막 걷어. 중국에 돈 빌린 거 못 갚아가지고 십몇 년 동안 지금 압류돼 있어요. 그 앞에서 그리스 공무원이 그 돈을 못 걷어. 중국이 걷어서 가. 뭐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요런 원인, 그 다음에 요런 어떤 비판점. 뭐 전부유보설도 전부 다 법적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 논거는 뭐냐면 의회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의회가 근거하는 법에 의회가 만드는 법에 다 근거해라. 이 전부유보설 근거예요. 어쨌든 근거, 비판점 정리하면 되고요. 요 학설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본질사안 유보설이에요. 본질사안, 다른 말로 중요사안 유보설, 다른 말로 의회 유보설. 이건 뭐냐? 이 학설은 왜 세련된 학설이냐면요.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니야. 어느 영역에 있든 상관없어. 뭐가 법적 근거 필요하냐면 국민 기본권 관련 사안이 법적 근거 필요. 어느 영역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련 슈터블 한 것이. 그러니까 국민 기본권 관련해서 하니까 국민 대표하는 누가? 의회가. 의회가 만드는 게 뭐냐? 법률이야.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하게끔 하는 거죠. 뭐는? 국민 기본권 관련 사안은 국민 대표하는 의회가 뭐로 정해야 돼? 법률로 정하고. 그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본질사항 유보설이에요. 자, 이 본질사항 유보설은 어디서 만들어진 이론이냐면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만든 이론이에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1978년도에 독일의 칼카르 지역에 칼카르 결정이라는 독일 헌재 판결, 그러니까 헌재는 판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 결정이래요. 위헌 결정, 합헌 결정. 헌재 결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칼카르 결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안군 사태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부안군에 유명한 게 뭐예요? 채석강, 내소사 막 이런 거 말고 원자력 발전소 생기려고 하자 국민들이 군수 폭행해가지고 전치 18주가 나왔어. 뉴스에 막 이렇게 지가 뽑아놓고 왜 폭행했을까? 원자력 발전 설치 동의해줘가지고 폭행한 거예요. 차도 다 부시고. 그래서 참 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 좋은 것도 많거든요. 일자리가 1,500개 정도 창출돼요. 그리고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어떤 실업난도 그 지역 부안군이죠. 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구 많지 않은데 들어오면
뭐 거기 노는 사람도 다 취업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제가 원자력 발전 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날 TV 보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체르노빌 그 TV 보는 거 깜짝 놀랐어. 그거 본 적 있어요? 막 아기가요, 막 기가 막 이만하고 막 이래. 그 어떤 부작용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똑같아. 그 독일 칼카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칼카르 지역 주민들이 환영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그 헌재에서 뭐라고 하냐. 원자력 발전소 설치와 같이 국민의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잖아.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은 이거는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의회가 법률로 정해놓으면 행정부는 거기에 근거한 집행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부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게 본질상이고 소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 누가 만들었다? 헌법재판소가 만든 거야. 나머지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고. 됐죠?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판례 볼게요. 법치주 제일 마지막 판례 박스. 독일 원자력 발전소 사건 있죠? 방금 설명해 줬던 거. 그죠? 자, 그 밑에 TV 방송 수신료 찾았어요? 1번 판례. 법치주 제일 마지막 판례 박스. 자, TV 방송 수신료 밑줄 친 거 있죠?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밑줄 친 거. 자, 시작. 국가공동체와 공무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공무원을 주는 것 자, 동그라미 칠게요. 중요 동그라미, 국민의 기본권 동그라미, 본질 동그라미, 의회 동그라미. 다 나와 있네. 본질사항, 중요사항. 그게 뭔데요? 국민 기본권 관련된 사항. 어디서 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뭐로? 법률로. 여러분 TV 다 보죠? 태양의 후예 봐요? 끝났죠. 근데 어쨌든 뭐 TV 잘 안 본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TV는 우리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요? 대부분 많이 본단 말이지. 이런 게 이제 국민 기본 관련 사안이야. 우리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이 하는 거. 이 TV 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면 되죠. TV니까 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면 되죠. 그죠? 그럼 돼, 안 돼? 그럼 틀린다고요. 한국방송공사가 뭔데 지가 정해? 누가 정해야 돼요? 의회가 정해야 되는 거지. 한국방송공사는 거기에 근거한 집행밖에 못해. 왜? 본질적 사안이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방송공사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토지 동그라미. 4번 판례도 토지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뭐 위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죠. 그죠? 집시라는 어떤 민족이 있죠.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몇 년 전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드골공항에서 집시를 프랑스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걔들이 막 이런 거잖아. 막 자연주의 숭배하고 뭐 재능이 아주 많잖아. 뭐 음악도 잘하고 뭐 그래서 걔들이 축구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걔들이 월드컵 참전하려고요.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월드컵에 참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걔들 왜 민족도 있고 자기 결정 권리도 있는데 왜 국가가 아닐까? 바로 뭐가 없으니까? 토지가 없어서 그래. 영토가 국가 구성의 3요소죠. 그러니까 토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국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하지. 그죠?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초가 이득 세다라고 하면 세금이니까 국세청에서 정하면 되죠. 국세청 정하면 안 될까? 어디서 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정해야지. 뭐로? 법률로. 왜? 본질적 사안이니까. 국민 대표하는 곳에서 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 보세요.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여러분들은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도 지금 또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공무원 생활 하다가요, 무슨 막 나중에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면서 막 중개사 책 보고 앉아있고 막 이래. 중국어 좀 공부해야 중국어.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용어가 평생교육이에요. 시청, 도청 가면 다 생겼어. 평생교육과. 뭐, 없는 지자체는
뭐 시청 도청 안에 있지 않고 뭐 평생 교육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사공단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늑대한테 교육받으면 늑대 소년 되죠. 실제로 막 늑대처럼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 교육이라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관한 교육 기본 정책 이런 거는 교육부에서 정하면 되겠죠. 교육부에 정하면 안 될까? 어디서 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정해야 돼요. 교육부가 못 정해, 이런. 세부 내용은 정할 수 있지만 기본 정책, 방향 이런 거는 국민 대표하는 의회가 정해야 돼. 5번 봐요. 국가유공자. 여러분 중에 국가유공자다. 없죠. 그 중에서 대의원 선출이 돼. 우리 사회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번, 6번 판례는 본질적 사안 아니라는 판례야. 그러면 꼭 의회가 법률로 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6번 봐. 예산이잖아. 예산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기준이라고 그랬지. 국민과 직접 관련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헌재 결정 보세요. 1번. 병의 복무기간.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를 가죠. 의무병제니까. 여자는 막 지원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에서 정하면 되죠? 국방부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어디서 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요즘에요. 그래서 국방부가요. 골치가 아파요. 복무기간 요즘 2년이 채 안 되죠? 그죠? 제가 병장 때 월급이 9,800원이었거든요. 월급 받으면 PX 가서 냉동만두 사 먹고. 뭐 다 똑같지 않나? 요즘에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15만 원 된다 그러는데. 진짜 뭐 군생활 할 만한 거죠. 2년도 채 안 되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제가 6학년 때 7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제가 다닐 때는 60, 70명 정원이었거든요. 지금 20명밖에 안 돼. 한 학년에. 인구 애들 밑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 복무할 사람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국방부가요. 끝없이 군 복무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주장을 하고 있어. 왜 의회에 그걸 주장할까? 지가 못 정하니까. 왜 못 정해요? 나와 있네. 본질적 사안이니까. 지가 못 정해, 국방부가. 근데 줄이는 거는 국민들이 찬성하니까 쉬워도 다시 늘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냥 국방부가 골치가 아픈 거야. 국방부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꼭 행정직 공무원을 해야 돼. 나는 꼭 사회복지 공무원을 해야 돼. 이렇지 않다라면은 군무원 이런 데도 관심 갖으면 괜찮아요. 국방부 전략이 뭐냐면 2023년도까지 군인의 70%를 직업군인화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군무원, 부사관, 뭐 장교실 이런 거 엄청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킬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월급 주고 직업군인화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속 TO가 늘어나고 채용 공고도 많아지고 그래. 근데 자기는 그냥 군대 가서 근무하느니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뭐 전혀 생각할 필요 없고. 군대 가면 송중기 같은 남자들 많죠. 세고 발렸어요. 2번 보면은 재산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전 절차. 절차는 과정이에요? 본질이에요? 절차는 과정이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헌재 2번 결정도 뭐예요? 본질 사안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이런 절차까지 꼭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하시죠.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 사항이 맞죠, 그죠? 1번은 맞고 2번은 아니야. 1번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마다 엄청 웃는데 우리나라가 군생활이 많이 줄었잖아요. 1년 뭐 몇 개월이잖아요. 북한도 엄청 줄었어요. 13년에서 8년 6개월로 줄었어요. 북한은 지금 8년 6개월만 근무하면 뭐 할 수 있어? 전역할 수 있어. 대단한 거죠. 4년 막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 법치주의까지 배우겠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4층 교무실에 있을 테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네.